약혼자가 급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막 신혼집에 들러 정리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아래층 이웃이 말했다. 어젯밤에 부부가 위에서 뭘 했길래 그렇게 쿵쾅거려요? 나는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다. 결혼식이 딱 30일 남았다. 집안은 언제나 분주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시댁에 들어갈 날을 준비하는 나의 초조함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캐리어에 새하얀 셔츠를 곱게 접어넣고 작은 그물망 주머니에 위장약을 조심스럽게 챙기며 곧 다가올 짧은 이별을 생각했다. 약혼자 민주는 베란다에 서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다급함이 묻어났고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내 어깨를 뒤에서 감싸 안으며 미안함이 가득한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아, 미안해. 부산지사의 홍보 관련해서 큰 위기가 터졌어. 오늘 밤 비행기로 급히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한 4, 5일 정도 걸릴 거야. 나는 그의 옷깃을 부드럽게 매만져 주었다. 결혼 준비로 할 일이 산더미였기에 내심 서운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를 격려했다. 일이 중요하지. 걱정 말고 다녀와. 집에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약 꼭 챙겨 먹고 또 위 아프지 말고. 민주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한 이상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허리를 숙여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고마워. 결혼하면 내가 다 보상할게. 다시는 고생 안 시킬게. 그를 태운 택시가 고요한 밤속으로 사라졌다.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진 나는 막연한 공허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여름은 숨 막힐 듯이 무더웠다. 초여름의 햇볕은 사람의 인내심마저 태워버릴 기세였다. 나는 민준이 없는 틈을 타 강남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을 청소하기로 마음먹고 차를 몰았다. 그곳은 우리가 수많은 꿈을 그리던 미래의 보금자리였다. 집은 결혼 전에 민준이 구입한 것이라 그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모든 인테리어 비용은 내가 지난 몇 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충당한 것이었다. 나는 새로 산 그림을 걸고 출장에서 돌아올 그를 위해 화병에 싱싱한 꽃을 꽂아둘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오피스텔 로비에 들어서자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한결 기분이 나아졌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아래층에 사는 박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아주머니는 에어로빅 복장 차림에 부채를 손에 들고 있었다. 나를 본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다. 아이고, 고 선생. 젊은 사람들 체력도 좋아. 어젯밤에 새벽 2시까지 위에서 뭘 그렇게 쿵쾅거려? 나는 어안이 벙벙해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서둘러 무마하려는 미소를 지었다. 네, 아주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어젯밤에 여기 없었는데요. 박 아주머니는 내가 변명이라도 하는 듯 손을 내저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고 선생이 없으면 남편이 있었겠지. 침대가 부실한가? 왜 밤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 난 늙어서 잠기가 예민하단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 뭘 하든 좀 조용히 해야지. 나는 등골을 타고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나는 황급히 해명했다. 아주머니, 다른 집이랑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제 남편은 그저께 밤에 부산으로 출장 갔고 집은 계속 비어 있었어요. 박 아주머니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혀를 찼다. 무슨 출장? 어젯밤 7시 반쯤에 내가 관리비 내러 관리사무소 갔다가 황 선생 만났는데 마트에서 장 본 걸 양손 가득 들고 올라가던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불안감이 온몸의 세포로 퍼져나갔지만 나는 애써 희미한 믿음을 붙잡았다. 아마 사람을 잘못 보셨을 거예요. 내 말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지 박 아주머니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잘못 보긴 뭘 잘못 봐. 내가 직접 인사까지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아가씨랑 팔짱 끼고 아주 다정하게 웃으면서 올라가더구먼. 박 아주머니의 말은 한여름 대낮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손발에 힘이 쭉 빠졌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대충 인사를 하고 우리 집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두꺼운 원목 문 앞에 서서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했다. 분명 오해일 거야. 민준이 서류를 가지러 잠깐 들렀다가 바로 갔을 수도 있어. 나는 전자도어록에 손을 뻗어
우리 두 사람의 기념일로 설정된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삐삐. 건조한 경고음이 울리며 빨간 불이 깜빡였다. 비밀번호가 틀리다는 신호였다. 나는 경악하며 다시 한번 숫자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눌렀지만 결과는 무정한 도어록의 거부뿐이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더위 때문이 아니라 저 문 너머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끔찍한 진실 때문이었다. 신혼집 문 앞에서 나는 마치 내 세상 밖으로 내쫓긴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두 번의 비밀번호 오류 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등록해 주었던 내 지문을 떠올렸다. 그가 보안상의 이유로 비밀번호를 바꿨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나는 지문 센서에 엄지손가락을 올렸다. 딸깍.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다행히 내 지문은 아직 시스템에서 삭제되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익숙함 대신 코를 찌르는 낯선 공기에 걸음을 멈췄다. 새 가구 냄새나 빈집의 먼지 냄새가 아니었다. 진하고 자극적인 샤넬, 오 향수 냄새였다. 고급스러운 향이었지만 내가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향수였다. 내가 직접 고른 소파 쿠션과 장식용 화병이 놓여있던 넓은 거실은 마치 광란의 파티가 끝난 전쟁터 같았다. 하얀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피자 박스가 와인잔 2개와 함께 뒹굴고 있었다. 잔 밑바닥에는 번들거리는 짙은 붉은색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고 소파 발치에는 내가 본 적 없는 화려한 디자인의 큐빅 머리핀이 떨어져 있었다. 마치 다른 여자의 존재를 보란 듯이 과시하는 듯했다. 심장이 조여들며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지 않기 위해 벽에 손을 짚어야 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달콤한 신혼의 밤을 꿈꾸던 주 침실로 향했다. 살짝 닫혀있던 침실 문을 밀자 안의 광경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내가 큰 마음을 먹고 맞춘 최고급 실크 소재의 민트색 침구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구겨지고 흐트러진 새빨간색의 저렴한 침구가 깔려 있었다. 눈앞이 흐릿했지만 나는 애써 침대 머리맡 선반을 보았다. 그곳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우리 두 사람의 대형 웨딩 사진이 액자째 엎어져 있었다. 나의 존재를 파묻어 버리려는 듯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최신형 디지털 액자였다. 화면에서는 선명한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재생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내 이상적인 약혼자 황민준이 낯선 젊은 여자의 제법 부른 배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눈빛에는 행복과 애정이 가득했다. 그가 나에게는 단 한 번도 온전히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눈빛이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액자를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다. 액자 받침대 아래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부드럽고 정갈한 필체였다. 민준 아빠, 생일 축하해요. 엄마랑 은혜가. 나는 액자에 저장된 다른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1주년, 2주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3주년 기념사진까지 있었다. 3년. 그 숫자가 내 머릿속에서 춤을 추며 나를 잔인하게 비웃었다. 나와 민주는 만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나중에 온 사람이지? 이 거짓투성이 사랑 이야기에서 제3자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속이 메스꺼워지며 위액이 역류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가 모든 굴욕과 역겨움을 토해내듯 개원했다.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에 충혈된 눈, 넋이 나간 여자가 서 있었다. 세면대 위에는 칫솔 2개가 하나의 컵에 나란히 꽂혀 있었다. 민준의 파란색 칫솔과 귀여운 토끼 스티커가 붙은 분홍색 칫솔. 그것들은 마치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는 부부처럼 다정하게 기대어 있었다.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이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차가운 물줄기는 현실을 더욱 잔혹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화장실을 나와 내가 온 마음과 돈을 쏟아부어 꾸민 이 집을 둘러보았다. 이제 집안 구석구석, 모든 물건이 나의 어리석음과 순진함을 비웃는 듯했다. 그의 출장은 고작 10K면 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곳은 다른 여자와 곧 태어날 아이가 있는 내가 속하지 않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 가족 안에는 나를 위한 자리가 없었다. 위경련이 일어나듯 속이 뒤틀리며 다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세면대에 머리를 박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몇 분 후
정신을 차리고 거울 속 창백한 내 얼굴을 보며 다짐했다. 지금 약해져서는 안 된다. 소리를 지르거나 당장 그에게 전화해서 따져봤자 그들 눈에는 내가 패배자로 보일 뿐이다. 증거가 필요했다. 내가 평생을 맡기려 했던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을 폭로할,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말이다. 나는 화장실에서 나와 맨발로 차가운 타일 바닥을 밟았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내 시선은 부엌 구석에 놓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에 꽂혔다. 뚜껑이 살짝 열려 구겨진 흰색 영수증 귀퉁이가 보였다. 상처받은 여자의 직감으로 나는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집어 대리석 식탁 위에 펼쳤다. 그것은 건물 바로 아래에 있는 이마트에서 결제한 영수증이었다. 시간은 어젯밤 19시 30분. 검은 잉크로 찍힌 글자들이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매일 유업 임산부용 우유, 사가미 초박형 콘돔, 데일리 라이너 생리대. 이 기괴한 물품들의 조합에 목구멍까지 역겨움이 차올랐다. 임신한 애인을 위해 임산부용 우유를 사면서 동시에 자신의 저열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콘돔을 사는 남자. 더 잔인한 것은 그가 내 번호로 포인트 적립까지 했다는 사실이었다. 매일 밤 나에게 달콤한 거짓말로 잘 자라고 문자를 보내던 바로 그 번호로 내가 영수증을 멍하니 보고 있을 때 가방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민준이 내게 설정해준 익숙한 벨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다. 화면에는 내 사랑 남편이라는 글자와 함께 영상통화 아이콘이 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급히 닦아냈다.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하고 재빨리 베란다로 나갔다. 그곳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 배경은 단조로운 크림색 벽으로만 보일 터였다. 누구도 내가 지금 이 신혼집에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비록 뒤틀리고 고통스러울지언정 미소를 짓기 위해 안면 근육을 움직였다. 민준의 잘생긴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의 뒤 배경은 새하얀 벽이었다. 아마 호텔이나 어느 구석진 곳이겠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자기야, 방금 파트너사 미팅 끝났어. 너무 피곤하다. 자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바로 전화했지. 나는 지난 2년간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는지 속으로 물었다. 나는 베란다 난간을 손톱이 살캄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다. 고생 많았네. 미팅은 힘들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위장약 잊지 말고. 민주는 눈을 접어 웃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걱정 마. 나 잘하고 있어.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돌아가서 자기한테 다 보상해 줄게. 스파 데려가서 피로 싹 풀어줘야지. 그때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전화기 너머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수건 좀 갖다 줘.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공간 속에서 내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며 극도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황급히 손으로 휴대폰 마이크를 막았다. 나는 못 들은 척하며 일부러 떠보았다. 어느 호텔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기 우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민주는 허둥지둥 변명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눈에 띄게 어색해졌다. 아, 호텔 와이파이가 영 별로네. 자꾸 끊긴다. 옆방에 아기가 있어서 좀 시끄럽나 봐. 그는 말을 이었다. 아, 나 오후 미팅 자료 준비해야 해서 이만 끊을게.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화면은 까맣게 변했고 통화는 서둘러 종료되었다. 나는 그 순간 소리를 지르거나 이성을 잃고 물건을 부수지 않았다. 지금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나를 불리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증거를 촬영했다. 구겨진 영수증, 그들의 행복한 순간이 담긴 디지털 액자, 그리고 그 여자의 개인 소지품들까지. 증거를 모두 수집한 후 나는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되돌려 놓았다. 문손잡이에 묻은 내 지문을 닦아내고 유령처럼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차에 앉아 나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인 선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현재 민준과 내가 공동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감사로 일하고 있었다. 내 목소리는 갈라졌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았다. 선아야, 나 좀 급하게 도와줄 일이 있어. 지난 2년간 나와 민준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내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낀 선아는 더 묻지 않고 바로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선아의 개인 사무실에서 나는 멍하니 컴퓨터 화면 위에서 춤추는 숫자들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했다. 선아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렸고 그녀의 예쁜 미간은 점점 더 찌푸려졌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변해갔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연민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연아, 일단 진정하고 들어. 민준 씨가 사용하는 다른 계좌에서 아주 이상한 거래 내역들이 발견됐어. 선아는 두꺼운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형광펜으로 짙게 칠한 뒤 내 쪽으로 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지난 2년 동안 매달 5일이 되면 민주는 원은혜라는 이름의 계좌로 생활비라는 명목하에 100만 원씩을 꾸준히 이체했다. 하지만 나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돈이 아니라 불과 2달 전에 실행된 거액의 거래였다. 거래 내역에는 원은혜 계좌로 2억 원이 이체되었고 내용은 아파트 인테리어 계약금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발밑에 땅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 2억 원은 내가 신혼집 인테리어를 위해 개인 계좌에서 인출해 민준에게 건넨 저축금 전액이었다. 그가 일관성 있고 관리가 쉽도록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그는 완벽한 연극을 꾸민 것이었다. 내 피땀 어린 돈을 써서 애인을 부양하고 심지어 그녀에게 다른 집을 사주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명품 가방 하나 사지 않고 먼 곳으로 여행 한번 가지 않으며 미래의 보금자리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던 날들을 떠올렸다. 나는 그를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맡겼지만 돌아온 것은 뼛속까지 시린 잔인한 배신이었다. 선아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이건 미친놈이야. 바람 피운 걸 넘어서 사기, 횡령이야. 절대 용서하면 안 돼, 지연아. 나는 눈물을 닦고 선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눈빛에는 더 이상 배신당한 여자의 나약함이 없었다. 대신 정의를 되찾겠다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나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선아에게 말했다. 알아. 용서 안 해. 하지만 그 인간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기 전에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아야겠어. 그 2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야. 내 땀, 내 젊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야. 내가 등골 빠지게 일해서 배신자와 그의 애인을 먹여 살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은행을 나섰을 때 서울의 하늘은 이미 저물고 있었다. 먹구름이 몰려와 곧 큰 폭풍우가 쏟아질 것을 예고했다. 나는 차에 앉아 바삐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 넓은 도시에서 내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느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내 뒤에는 부모님이 있고 나 자신의 미래가 있었다. 나는 차 시동을 걸고 하얗게 쏟아지는 빛 속으로 차를 몰았다. 머릿속에서는 민준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다음 단계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미리 잡혀있던 약속대로 오늘 저녁 나는 민준의 부모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 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나는 부어오른 눈과 초췌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가볍게 화장을 했다. 수입 과일 가게에 들러 큰 과일 바구니를 선물로 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고 효심 깊은 예비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3층짜리 멋진 단독주택. 한때는 나의 두 번째 안식처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곳이었다. 민준의 어머니인 김미란 여사가 문 앞에서부터 나를 반갑게 맞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나를 떠보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며 가식적일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우리 아가 그냥 편하게 저녁 먹으러 오라니까 뭘 이렇게 비싼 걸 사와. 그 돈 아껴서 결혼 준비나 하지.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맛있는 한국배가 보여서 두 분 기력 보충하시라고 사왔어요. 민준 씨도 출장 가서 고생하는데 제가라도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저녁 식사는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내게 음식을 덜어주며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멀리 일하러 간 민준이 고생이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김 여사는 내게 국을 떠주며 혀를 찼다. 불쌍한 우리 민준이 팔자가 사나워서 맨날 이렇게 동분서주하며 고생을 하네. 다 나중에 처자식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다 얘야. 네가 우리 아들 많이 아껴줘야 한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목구멍에 걸린 분노를 억지로 삼켰다. 연기 참 잘하시네. 아드님은 이 도시 안에서 애인이랑 희희낙낙하고 있는데
무슨 동분서주람. 김 여사가 이쑤시개를 꺼내기 위해 손을 뻗자 그녀의 실크 소매가 살짝 걷히며 짙은 녹색의 비취 팔찌가 드러났다. 맑고 투명한 옥빛이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 시선은 그 팔찌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민준이 내게 말했던 맏며느리에게만 물려준다는 바로 그 갑오였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실수로 깨뜨려 버렸다고 아쉬워했었다. 프러포즈하던 날, 그는 내게 금팔찌를 주며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소중히 여겼다. 알고 보니 진짜 팔찌는 멀쩡했고 김 여사의 손목에서 나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전해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식사 도중 거실에 있던 집 전화가 울렸다. 김 여사는 황급히 수저를 놓고 일어나 전화를 받으러 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계단 구석으로 사라졌지만 조용한 공간 탓에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내용이 어렴풋이 들렸다. 나는 손을 씻는 척하며 더 잘 듣기 위해 조용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김 여사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걱정이 가득했다. 얘야. 오늘 몸은 좀 어떠니? 아기가 발로 많이 차니? 내 심장이 잦는 듯 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계속 엿들었다. 응, 엄마가 민준이한테 얘기했어. 걔가 너 몸보신하라고 한우랑 전복 사다 준다고 하더라. 우리 대장손 건강하게 잘 먹어야 한다. 걔한테 괜히 성질 부려서 태교에 안 좋게 하지 말고. 그녀는 킥킥 웃었다. 걱정 마. 엄마는 너희 모자밖에 없어. 그녀는 그냥 우리 집 빚 갚아줄 돈줄일 뿐이야. 일 끝나면 바로 쫓아낼 거니까. 김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온몸이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차가워졌다. 민준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며 존경했던 그의 가족 모두가 이 잔인한 연극의 대배우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바보, 자신들의 돈을 빼낼 ATM으로 여겼고 등 뒤에서는 다른 여자와 그들의 대장손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식탁으로 돌아와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만 마음은 이미 완전히 식어버렸다. 시아버지의 인자한 척하는 미소와 식탁으로 돌아온 시어머니의 상냥한 얼굴을 보니 역겨워서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침착해야 한다고, 이 탐욕스럽고 사악한 가족의 진짜 얼굴을 폭로할 나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날 저녁은 내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식사였다. 밥 한 술이 마치 가시를 삼키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시댁에서의 거짓된 저녁 식사 후 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사이에서 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사설 탐정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믿을 만한 친구의 소개를 통해 복잡한 결혼 및 가족 문제 해결로 유명한 강대웅 탐정에게 연락했다. 나는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정보를 그에게 넘겼다. 이체 내역에 있던 원은혜라는 이름과 그녀의 계좌번호, 민준이 자주 드나들던 오피스텔 주소, 그리고 민준의 차량 번호. 사흘 후 강 탐정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나를 만났다. 그는 갈색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고지연 씨, 요청하신 정보는 모두 조사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에게 시작하라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였다.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차가운 물잔을 꽉 쥐었다. 강 탐정은 서류 봉투를 열어 내 앞에 여러 장의 도찰 사진을 펼쳐 보였다. 사진 속에는 수수하고 평범하게 생긴 젊은 여자가 있었다. 내가 상상했던 화려하고 교활한 상간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의 이름은 원은혜, 26세, 작은 무역회사의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강 탐정은 은혜가 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진을 가리켰다. 이 여자는 노는 부류가 아닙니다. 주변 이웃들 평판도 아주 좋고요. 문제는 황민준 씨와 지난 3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나는 경악하며 더듬거리며 되물었다. 3년이라고요?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민준 씨를 만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강 탐정은 고개를 저으며 은혜의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출력한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 계정에는 몇몇 친한 친구들만 팔로우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3년 전부터 시작된 은혜와 민준의 행복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함께한 지 1주년. 항상 지켜줘서 고마워요, 남편. 소박한 저녁이지만 당신과 함께라 행복해요.
우리 아기 태어날 날을 기다리며 같은 애정 어린 글들이 넘쳐났다. 은혜의 세상에서 민주는 성실하고 아내와 아이를 극진히 사랑하는 모범적인 남편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집안이 보수적이라 사업 기반을 확실히 닦은 후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다고 한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자신이 그의 유일한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처음의 분노가 점차 당혹감과 약간의 연민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은혜는 나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 역시 나처럼 민준에게 완벽하게 속은 피해자였다. 그는 두 개의 평행 세계를 구축하고 두 가지 완벽한 역할을 연기했다. 한쪽에서는 돈을 이용하기 위해 나와의 완벽한 결혼을 준비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정적 만족과 아이를 얻기 위해 은혜에게 가난하지만 다정한 남편 행세를 했다. 강탐정은 나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조사 결과 원은혜 씨는 황민준 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5개월 차고요. 고지연 씨가 말씀하신 2억 원은 황민준 씨가 오래 저축하고 친구들에게 빌린 돈이라고 속여 원은혜 씨 명의로 작은 빌라를 매입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나는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내 돈, 내 피와 땀으로 그는 다른 여자와 보금자리를 꾸리고 그녀를 어둠 속의 정식 아내로 만들었다. 반면 나는 빛 속의 예비 신부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그의 재정적 도구에 불과했다. 나는 서류를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창밖으로 떨어지는 노란 나뭇잎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원은혜라는 여자에게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곧 산산조각, 날 아름다운 꿈속에서 살고 있었다. 탐정에게서 은혜의 생활 패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나는 대담한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은혜가 다니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의 임산부 필라테스 수업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단기 과정을 빠르게 등록했다.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인터넷에서 최고급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인부용 벨을 구입하고 헐렁한 인부복 원피스를 입은 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거울 앞에 서서 임신 5개월 차의 내 모습을 보니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민준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몇 년 더 계획을 미루자고만 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레몬그라스 오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넓은 필라테스실에 들어서자 나는 눈으로 은혜를 찾아 빠르게 발견했다. 그녀는 방구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실물로 본 은혜는 사진보다 더 순하고 소박해 보였다. 화장기 없는 하얀 피부, 순진하다 못해 안쓰러워 보일 정도의 크고 동그란 눈. 나는 심호흡을 하며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바로 옆에 매트를 깔았다. 쉬는 시간에 나는 일부러 물병을 은혜 쪽으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서둘러 몸을 숙여 물병을 주워주며 친절하게 웃었다. 조심하세요, 언니. 배가 이렇게 부르면 허리 숙이기도 힘들잖아요. 나는 고맙다고 말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고마워요, 동생. 제가 오늘 처음이라 아직 어색해서요. 여기 다닌 지 오래됐어요? 은혜는 밝게 대답했다. 네, 2달 정도 됐어요. 다행히 운동 시작하고 허리 통증도 덜하고 아기도 더 순해진 것 같아요. 두 낯선 여자 사이의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시작되었다. 은혜는 끝없는 행복감에 젖어 뱃속의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들이래요, 언니. 아빠가 너무 좋아해요. 출장이 잦지만 매일 전화해서 아기랑 이야기해요. 내 가슴이 따끔했지만 나는 애써 미소를 유지했다. 그래요? 남편분이 정말 자상하시네요. 아내랑 아이를 엄청 아끼나 봐요. 은혜의 눈이 반짝였다. 네, 언니. 우리 민준 씨가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지만 항상 저랑 아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이번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해서 우리 모자 편하게 해줄 돈을 벌겠다고 했어요. 제가 출산하고 몸조리 잘 끝내면 그때 정식으로 멋지게 결혼식 올리자고요. 민준이라는 이름과 그가 내뱉었을 허황된 약속들을 은혜의 입을 통해 들으니 이 여자가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그녀는 그 비열한 남자를 그가 그려준 꿈의 결혼식이라는 신기루를 완전히 믿고 있었다. 나는 은혜의 약지에 끼워진 약혼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내가 끼고 있는 반지와 디자인이 똑같았지만 다이아몬드 크기만 조금 더 작았다. 민주는 시간과 노력을 참 잘 아끼는 남자였다. 약혼 반지마저 똑같은 디자인으로 한 쌍을 사서 두 여자에게 동시에 선물하다니.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은혜와 대화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수업에 일찍 도착했다.
우리는 금세 친해져 임신과 가족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은혜의 신뢰를 얻기 위해 나 역시 출장이 잦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 그녀의 공감을 샀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은혜는 근처 노점에서 사탕수수 주스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은혜가 한숨을 쉬며 약간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은 서러울 때도 있어요, 언니. 임신했는데 남편은 계속 멀리 있고 고향 어른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애부터 가졌다고 수군거리시고요. 나는 은혜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세상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 동생.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법적으로 부부인 게 중요하지. 은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네, 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행히 우리 민준 씨가 생각이 깊어서 제가 서운해할까봐 임신 초기에 몰래 혼인신고부터 먼저 해줬어요. 아직 결혼식만 안 올린 거예요. 그녀는 신이 나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여러 내게 보여주었다. 이거 보세요, 언니. 저희 혼인관계 증명서예요. 원본은 오빠가 잘 보관하고 있고 저는 가끔 보려고 사진만 찍어뒀어요. 나는 은혜의 휴대폰을 받아 분홍빛의 혼인관계 증명서 사진을 보았다. 남편 황민준, 아내 원은혜. 신고일은 5개월 전. 언뜻 보기에는 진짜 증명서와 똑같았다. 국장, 직인, 구청장의 서명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법률 분야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나는 금세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서류의 글꼴이 현재 행정규격과 미세하게 달랐고 가장 결정적으로 민준의 주소지 관할 구청의 직인 테두리에 아주 작은 오류가 있었다. 업계 사람이 아니면 알아채기 힘든 부분이었다. 민준은 서류를 위조했다. 그는 자신을 믿는 순진한 여자를 속이기 위해 공문서 및 직인 위조라는 범죄를 저질렀다. 은혜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게 하고 그녀가 공개적으로 명분을 요구하지 않고 어둠 속의 아내로 만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민준의 잔인함과 교활함에 소름이 끼쳤다. 은혜는 내가 사진을 뚫어지게 보는 것을 보고 내가 부러워한다고 생각했는지 수줍게 웃었다. 민준 씨 증명사진 잘생겼죠, 언니? 저 처음 만났을 때 이 미소에 반했잖아요. 나는 은혜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터져 나오려는 한숨을 억지로 참았다. 응, 남편분 정말 듬직해 보이네. 동생이 왜 그렇게 믿는지 알겠다. 나는 은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녀의 연약한 행복의 거품을 곧 터뜨려야 한다는 사실에 속으로 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 끔찍한 거짓 속에서 평생을 살게 하는 것보다 한 번의 고통이 낫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은혜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녀가 충격을 받아 뱃속의 아이에게까지 영향이 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나는 더 이상 이 연극을 계속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나는 은혜에게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정원 카페에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다. 오늘은 가짜 배도 헐렁한 인부복도 입지 않았다. 나는 단정한 오피스룩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한 채 진짜 내 모습인 고지연으로 돌아갔다. 은혜가 카페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익숙한 임산부 언니를 찾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내가 손을 흔들어 부르자 그제야 은혜는 놀란 눈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언니? 지연 언니? 오늘 왜 이렇게 달라 보여요? 배는 어디 갔어요? 나는 은혜를 자리에 앉히고 얼음 없는 오렌지 주스를 주문해준 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지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혜야. 그동안 널 속여서 미안해. 난 임신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접근한 건 이유가 있어. 은혜는 경악하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무슨 소리예요? 장난하는 거 아니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은혜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테이블 위에 고급스러운 붉은색 청첩장을 올려놓았다. 그 위에는 신랑 황민준, 신부 고지연이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결혼식 날짜는 다음 주 일요일. 이거 보고 나서 내 이야기를 계속 들을지 말지 결정해. 나는 청첩장을 은혜 쪽으로 밀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청첩장을 집어들었다. 반짝이는 금박 글씨를 읽는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동그란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이럴 리가 없어요. 이건 우리 오빠 이름인데. 왜 언니랑 결혼해요? 언니는 누구예요?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상간녀죠? 은혜는 고통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다. 김 여사 집에서 녹음한 것이었다.
민준의 목소리가 웅얼거리면서도 선명하게 들렸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은혜는 그냥 애 낳는 용이에요. 순하고 말 잘 듣고 바라는 것도 없잖아요. 지연이랑 결혼하는 건 우리 집 빚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걔네 집 돈도 많고 또 멍청해서 사람을 잘 믿어요. 걔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이 일어서는 거예요. 김 여사의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그래, 네 생각이 깊구나. 은혜한테는 계속 잘해주고 대장손 낳으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녹음을 다 들은 은혜의 손에서 휴대폰이 툭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다. 믿음이 송두리째 배신당한 여자의 가슴 찢어지는 울음소리였다. 그녀는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썩였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나는 그녀가 마음껏 울도록 조용히 옆에서 휴지를 건네주었다. 이 고통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은혜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은혜야, 너와 나, 우리 둘 다 그 쓰레기 같은 남자의 피해자야. 그는 내 돈으로 네가 살 집을 샀고 내 감정을 이용해서 욕망을 채우고 대를 이을 아이를 얻었어. 그러면서도 나랑 결혼해서 돈을 빼낼 계획을 세웠지. 그리고 봐. 네가 가진 혼인관계 증명서는 가짜야. 그가 널 속인 거라고. 나는 내가 조사한 공문서 위조의 증거들을 은혜에게 보여주었다.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증거들을 본 은혜의 눈빛은 절망에서 점차 분노로 변해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은 퉁퉁 부었지만 그 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지연 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아이한테 그런 파렴치한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카페 안은 조용한 연주곡과 간간히 들려오는 은혜의 흐느낌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온기와 단호함을 전해주었다. 나는 은혜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금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 번째는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 그는 모든 걸 부인하고 오히려 네가 자기를 유혹했다고 뒤집어 씌울 거야. 그는 나와 결혼할 거고 너는 영원히 명분 없는 상간녀로 남게 돼. 내 아이는 사생아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태어날 거고. 은혜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싫어요. 우리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 아빠는 필요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선택지는 나와 협력하는 거야. 우리는 그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야. 돈, 명예, 그리고 가족까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거지. 은혜는 눈물을 닦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제가 뭘 하면 되나요, 언니? 언니 말 들을게요. 나는 목소리를 낮춰 민준이 유령 회사를 통해 횡령한 돈을 성과급과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은혜의 계좌에 입금하여 돈 세탁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들은 은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빠가 밖에서 부업으로 번 돈이라고 저한테 잠시 맡아달라고 했어요. 언니 저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은혜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네가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고발하면 너는 증인이 되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나는 은혜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첫째, 그녀는 계속해서 순진하고 착한 아내 역할을 해야 했다. 민준 앞에서 어떤 의심의 기색도 보여서는 안 되었다. 매일 평소처럼 달콤한 문자를 보내고 안부를 물어야 했다. 동시에 은혜는 민준이 그녀의 계좌를 통해 저지른 불법적인 금융거래의 증거를 추가로 수집해야 했다. 나는 그녀에게 몰래 은행 거래 내역을 출력하는 방법, 민준이 무심코 남긴 거래 메시지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다음으로 나는 민준이 그녀의 계좌에 넣어둔 모든 불법 자금을 내 변호사가 관리하는 특별 동결 계좌로 이체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은혜가 범죄 수익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 그녀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민준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은혜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언니를 믿어요. 그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게 하고 싶어요. 임신한 몸으로 약해 보였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해진 젊은 여자를 보며 내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졌다. 원래는 적이 되어야 할 두 여자가 이제는 같은 편에 서서 자신들의 사랑과 믿음을 짓밟은 한 남자에 맞서 손을 잡았다. 이 동맹은 복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은혜와 계획을 세운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민준을 위한 가장 큰 덫을 놓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감정도 명예도 아닌 끝없는 탐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탐욕만 정확히 공략하면 그는 제 발로 덫에 걸려들 것이었다. 나는 민준에게 애교 섞인 달콤한 말투로 문자를 보냈다. 마치 그의 외도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자기야, 일은 거의 다 끝나가? 방금 부모님한테 전화 왔는데 시골 땅 문제로 우리 둘이랑 상의할 중요한 일이 있대. 빨리 정리하고 올라와야 할 것 같아. 역시나 문자를 보낸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의 목소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자기야, 무슨 땅? 설마 외할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했던 읍내대로변 그 땅이야?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입으로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응, 아빠 말씀으로는 그 땅이 요즘 시세가 엄청 올라서 10억은 넘는데 부모님께서 우리 사업 자금하라고 명의 이전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공동재산 약정서에 서명해야 해서 자기가 꼭 와야 한대. 절차가 좀 복잡한가 봐. 전화기 저편이 잠시 조용했다. 아마 민주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지. 10억 원은 어떤 탐욕스러운 인간이라도 흔들리게 할 만한 액수였다. 이내 그가 다급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최대한 빨리 업무 인계하고 오늘 밤에 바로 올라갈게. 부모님께 걱정 마시라고 전해줘. 나는 전화를 끊고 까만 화면에 비친 내 차가운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에 나와 우리 가족은 그저 잡아먹기 좋은 살찐 양에 불과했다. 그날 밤 민주는 지치고 옷이 구겨진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꽉 껴안았다. 낯선 향수 냄새는 거의 날아갔고 셔츠에는 담배 냄새만 배어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보고 싶었어. 며칠 동안 출장 가서 고생했는데 자기 생각만 했어. 나는 역겨움을 참으며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나도 보고 싶었어. 어서 씻고 쉬어. 내일 아침 일찍 공증사무소 가야 하잖아. 민준이 씻는 동안 나는 거실에 앉아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정리했다. 그 안에는 평범한 행정 서류들 사이에 내가 공들여 작성한 채무 확인서 및 재산 양도 계약서가 끼워져 있었다. 그 내용은 민준이 개인적인 투자 목적으로 나에게 2억 원을 빌렸으며 현재의 오피스텔을 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었다. 돈에 눈이 먼 민준 같은 인간은 내일의 서명이 10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는 행위라는 것을 절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의 옆에 누워 그의 규칙적인 코골이를 들으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두운 천장을 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함께 라면 하나를 나눠 먹고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무지개 같은 집을 꿈꾸던 시절을 떠올렸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 돈이 대체 무슨 마력을 가졌기에 한때는 다정했던 남자를 아내의 등까지 치는 교활하고 잔인한 괴물로 만들 수 있을까? 나는 한숨을 쉬며 민준에게 등을 돌리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이 역겨움을 견뎌야 하는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날 아침, 나와 민준은 이른 시간에 공증사무소에 도착했다. 이곳은 내가 미리 섭외해둔 지인의 사무실이었다. 공간부터 직원까지 모든 것이 민준에게 절대적인 신뢰감을 주도록 준비되었다. 민준은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왁스를 발라 반짝였으며 얼굴에는 곧 복권에 당첨될 사람처럼 환희가 가득했다. 그는 계속 시계를 보며 나를 재촉했다. 부모님께서 서류 보내셨어? 빨리 처리하고 가자. 오후에 회사 들어가서 보고도 해야 한단 말이야. 나는 그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다. 맨 위에는 우리 부모님의 등기부 등본 사본이 있었지만 실제 소유권 이전 날짜 부분은 가려져 있었다. 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부모님께서 보내주시긴 했는데 절차가 엄청 복잡하대. 공증인 아저씨 말씀으로는 서명할 서류가 엄청 많다더라고. 공동재산 약정서, 처분 위임장, 출자 확인서까지. 민주는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앞 몇 장을 훑어보더니 우리 집 등기부 등본이 맞자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 우리나라 행정 절차가 다 그렇지 뭐. 귀찮아도 그냥 빨리 서명해버리면 돼. 땅만 우리 이름으로 넘어오면 되지. 그때 민준의 정장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힐끗 보니 발신자 이름이 비 오는 날의 그녀라고 떠 있었다. 내가 낯선 번호에 대해 묻자 그가 저장해둔 은혜의 이름이었다.
이것은 나와 은혜가 계획한 일부였다. 은혜는 태아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고 전화해서 민준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동시에 그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 것이었다. 민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끊었지만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리며 메시지가 쏟아졌다. 나는 걱정하는 척 물었다. 누구길래 이렇게 급하게 전화해? 회사에 무슨 일 있어? 민준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아, 부하 직원들인데 팀장만 없으면 꼭 저렇게 난리를 쳐. 신경 쓰지 마. 그때 은혜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잠금 화면에 잠시 떴고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오빠, 아기가 안 움직여. 배가 너무 아파. 빨리 엄마랑 아기한테 와줘. 민주는 메시지를 힐끗 보고 잠시 동요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냉정해졌다.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뒤집어 놓고 나를 재촉했다. 자, 우리 빨리 서명하자. 나 바빠. 공증인 역할을 맡은 내 사촌, 오빠 변호사가 들어와 서명할 곳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는 전문가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 제가 표시해둔 곳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많아서 팔이 좀 아프실 수 있습니다. 민주는 펜을 잡고 첫 장에 있는 토지 면적 숫자에 시선을 고정한 채 실실 웃었다. 그는 서명을 시작했다. 그의 필체는 거침없었다. 5번째 장. 보증 약정서와 위임장 사이에 내가 공들여 작성한 채무 확인서 및 재산담보 설정 계약서가 끼워져 있었다. 제목은 약간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스테이플러 심 아래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10억이라는 거액의 자산에 대한 환상과 은혜에 귀찮은 메시지로 정신이 팔린 민주는 내용을 전혀 읽지 않았다. 그는 오직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을 찾아 펜을 놀릴 뿐이었다. 웩! 민준의 서명이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겨지며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한 판결문에 도장을 찍었다. 나는 그가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그는 가상의 돈을 쫓아 자기 자신을 팔아넘겼고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까지 팔아넘겼다. 민준이 서류 뭉치를 내게 돌려주며 기쁜 목소리로 물었다. 절차는 언제쯤 끝나? 우리 새 등기부 등본은 언제 받아? 나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는 미소를 지었다. 곧 끝날 거야, 오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오빠가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을 받게 될 거야. 공증사무소에서의 절차를 마친 후 나는 민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그의 부모님 댁에 함께 가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민준은 즉시 동의했다. 아마도 곧 상속받게 될 토지에 대해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날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훨씬 더 호화로웠다. 김 여사는 산의 진미로 가득한 상을 차렸다. 동충하초를 넣은 토종닭 삼계탕, 맥주에 찐 랍스터, 전복과 샥스핀을 넣은 탕까지. 가득 찬 상을 보며 나는 이 모든 것을 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생각했다. 혹시 이것도 내가 그동안 벌어다 준 피 같은 돈을 빼돌린 것일까? 식사 내내 분위기는 가식적일 정도로 즐거웠다. 민준의 아버지는 와인잔을 들고 얼굴이 붉어진 채 말했다. 자, 두 사람이 곧 큰 사업 자금을 마련하게 된 것을 축하하자. 우리 늙은 부모는 너희가 성실하게 일해서 하루빨리 우리에게 대를 이을 손주를 안겨주는 것 말고는 바랄 게 없다. 나는 물잔을 입에 대며 민준을 힐끗 쳐다본 뒤 조용히 폭탄을 터뜨렸다. 네, 아버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어제 보니까 민준 씨가 분홍색 아기 옷을 잔뜩 샀더라고요. 예쁜 드레스만 가득하던데요. 시끄럽던 공간이 순간 정적이 흘렀다. 닭고기를 집던 김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은 의심스럽게 민준을 향했다. 민준의 아버지도 와인잔을 쾅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으르렁거렸다. 뭐, 분홍색 옷? 너 누구 주려고 샀어? 난 분명. 그는 초음파에서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라고 말하려다 황급히 말을 삼켰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허둥지둥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 그거요. 회사 상무님 딸 돌잔치 선물로 산 거예요. 상무님께서 절 예뻐하셔서 제가 좀 신경 썼죠. 나는 순진한 척 눈을 깜빡였다. 그래요? 난 오빠가 딸을 좋아해서 미리 사두는 줄 알았네. 요즘 아기용품 자주 사잖아요. 저번에 임산부용 영양제산 영수증도 봤는데 이 말을 들은 김 여사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는 내가 무언가 알고 있는지 떠보는 눈초리로 나를 쳐다본 뒤 민준을 불타는 눈으로 쏘아보았다. 아마 그녀는 민준이 실수로 분홍색 옷을 산 것인지
아니면 은혜의 뱃속 아이에게 자신이 모르는 문제가 생긴 것인지 극도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공범자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모두가 혼란스럽고 분위기가 가라앉은 틈을 타 나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식당 구석. 민준의 아버지가 혈압약과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낡은 원목 약장 옆을 지나갈 때 나는 서랍 틈새로 사디 초음파 사진 한 장을 재빨리 밀어 넣었다. 그것은 은혜가 내게 준 것으로 태아의 성별이 아들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산모 원은혜, 보호자 황민준이라고 적힌 진료 확인서도 함께 있었다. 식탁으로 돌아오니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고 그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나는 물잔을 들고 답답한 공기 속에서 낭낭하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오빠. 우리 가족의 행복과 곧 밝혀질 놀라운 비밀. 아니, 기쁨을 위하여. 민주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이 서렸지만 탐욕과 과도한 자신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켜 칼날이 목전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 나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에게 나를 우리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 행복한 가족에게 싹튼 의심을 해결할 사적인 공간을 남겨주기 위해서였다. 그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나는 거실 탁자 밑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몰래 부착해 두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컴퓨터를 켜고 헤드폰을 낀 채 시댁의 막장 드라마를 감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리가 지지직거렸지만 이내 선명해졌다. 민준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이 망할 놈아, 당장 설명해. 왜 고지연이 네가 아기 옷 산 걸 아는 거야? 일 처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허술해? 이어서 민준의 힘없는 변명이 들렸다. 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이웃들 듣겠어요. 상무님 선물이라고 거짓말했고 걔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걔 멍청해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갑자기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김 여사의 비명이 들렸다. 여보, 이게 뭐예요? 세상에, 맙소사. 아마 그녀가 내가 일부러 남겨둔 초음파 사진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잠시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흐른 뒤 분노로 떨리는 민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왜 여기에 있어? 원은의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잖아. 망했다. 만약 고지연이 이걸 봤으면 모든 게 끝장이야. 김 여사가 울부짖기 시작했다. 평소의 우아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처절했다. 이 왼수 같은 놈, 이걸 왜 집에 가져와서 부모까지 망하게 해. 이제 고지연이 모든 걸 알고 파혼하자고 인테리어 비용 내놓으라고 하면 우린 무슨 수로 갚아. 곧 명예 이전될 10억짜리 땅은 또 어떡하고. 패닉에 빠진 민주는 자신의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고지연은 아직 몰라요. 아마 원은의 그년이 우리 떠보려고 몰래 넣어둔 걸 거예요. 제가 처리할게요. 민준 아버지의 다음 말은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처리? 뭘 처리해? 내가 말했지. 일단 원은혜가 우리 집 대장손을 낳을 때까지는 가만두라고. 그 후에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아기는 시골 큰아버지 댁에 보내서 키우고 그 애미는 돈 몇 푼 쥐어주고 쫓아내면 그만이야. 지금은 고지연한테 비위 잘 맞춰. 땅 명예 이전 끝나고 돈이 우리 손에 들어오면 그때는 네가 누굴 차든 마음대로 해. 나는 헤드폰을 벗어 책상에 내던졌다. 분노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악랄함 때문에 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은혜를 아이 낳는 기계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대를 잇기 위한 상품으로, 그리고 나를 재산을 짜낼 젖소로 여겼다. 그들의 눈에 우리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준에 대한 연민은 완전히 사라졌고 경멸만이 남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은혜에게 문자를 보냈다. 마음에 준비됐어? 그들이 내 아이를 빼앗고 널 버릴 계획이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 문자는 인내의 끝을 알리고 마지막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약혼식이 딱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예단 준비로 바쁘셨고 아버지는 고향의 오랜 친구들에게 초대 전화를 돌리셨다. 민준 역시 모범적인 예비사위 행세를 했다. 그는 예식장을 오가며 이것저것 챙겼고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환한 얼굴 뒤에는 끝없는 탐욕과 막연한 두려움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리는 영혼이 있었다. 민준이 우리 아버지와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을 본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니 황급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커튼 뒤에 숨어 그가 휴대폰을 쥔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은혜는 나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절망에 빠진 여자를 연기하고 있었다. 오빠, 나 더는 못 살겠어.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우리 모자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민주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은혜 뱃속의 아이는 그의 집안이 그토록 염원하던 대장손이자 그의 미래를 위한 보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버님, 어머님, 회사 물류 창고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급히 가서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내일은 되어야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걱정해 주셨다. 나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가서 내 인생의 판결문에 직접 서명하고 오렴. 민주는 은혜의 빌라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그곳에서 은혜는 울고불고 매달리며 온갖 협박을 했고 민주는 그녀를 달래느라 밤을 새워야 했다. 기진맥진한 민준이 잠든 틈을 타 은혜는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가락으로 지문 잠금을 해제하고 사채업자들과의 거래 메시지, 시어머니와 재산 은닉에 대해 나눈 음흉한 대화 내역을 모두 복사했다. 그 모든 증거는 즉시 내 이메일로 전송되었고 민준의 명예를 묻어버릴 관뚜껑에 박히는 마지막 못들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눈밑이 나탄 채로 돌아왔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는 나를 안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다행이야 자기야. 사고는 잘 수습됐어. 우리 좋은 날에 못 돌아올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나는 그의 구겨진 셔츠 옷깃을 매만져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응, 돌아와서 다행이야. 내일은 오빠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거야. 민주는 웃었다. 모든 것을 잃기 직전에 사람이 짓는 순진한 미소였다. 약혼식은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웨딩홀에서 열렸다. 시댁의 요구대로 홀은 수입 생화로 가득 채워졌고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하객들의 기쁨에 찬 얼굴을 비추었다. 민주는 네이비색 턱시도를 입고 머리에 왁스를 발라 반짝였으며 부모님 옆에 서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 여사는 붉은색 한복을 차려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채 권력 있고 부유한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하객들을 맞았다. 그 화려한 광경을 보며 나는 가슴속에서 씁쓸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허영은 거짓과 더러운 계산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나의 부모님은 딸을 호랑이 굴로 시집 보내는 줄도 모르고 사돈과 즐겁게 악수하고 계셨다. 나는 무대 위에 서서 부케를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정문을 향했다. 이 가식적인 막이 찢겨나갈 순간을 기다리면서 정확히 오전 11시 사회자가 예식의 시작을 알렸을 때 홀의 거대한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했다. 초라한 평소 모습이 아닌 당당하게 고개를 든 은혜였다. 그녀는 단순한 흰색 인부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에 띄게 부른 배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홀하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음악도 멈췄다. 은혜의 하이힐 소리만이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다. 축배를 들던 민주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김 여사는 입을 떡 벌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은혜를 향해 떨리는 손가락질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혜는 무대 위로 똑바로 걸어와 멍하니 서 있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이야기를 중단시켜 죄송합니다. 저는 황민준 씨의 행복을 축하하고 겸사겸사 이 물건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은혜는 작은 벨벳 상자를 민준 쪽으로 세게 던졌다. 상자가 열리며 약혼 반지 하나가 무대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 내 발밑에서 멈췄다. 내가 끼고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였다. 호란이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벌떼처럼 퍼져나갔다. 민주는 더듬거리며 은혜의 입을 막으려 달려들었다. 너 미쳤어. 경호원, 이 여자 당장 끌어내. 하지만 내가 먼저 은혜 앞을 가로막고 섰다. 나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민준을 쏘아보았다. 누굴 쫓아내겠다는 거야? 여기서 나가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내가 은혜의 편에 서자
민준과 그의 가족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민준은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해야 할 두 여자가 왜 같은 편에 서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은혜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허공에 뿌렸다. 하얀 종이들이 한여름의 눈처럼 흩날렸다. 그것은 위조된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 초음파 사진, 그리고 민준이 은혜에게 송금한 내역이 담긴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김 여사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은혜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며 소리쳤다. 이 천한 것,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 결혼식을 망쳐.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쳐넣어 버릴 테다. 하지만 그녀가 은혜의 몸에 손을 대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녀를 막아섰다. 평생 온화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딸과 낯선 여자를 지키기 위해 두 팔을 벌렸다. 아버지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혼란스러운 홀 안에 내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분, 진실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화면을 봐주십시오. 나는 소매 속에 숨겨둔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우리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로맨틱한 웨딩 영상 대신 나와 은혜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편집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지연이는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고 은혜는 욕정 때문에 만나는 거야. 애 낳으면 쫓아내. 걔네 집은 멍청해서 속이기 쉬워. 그 잔인한 말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에 독화살처럼 박혔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고 어떤 이는 경악했으며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다.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도 보였다. 민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땀을 비오듯 흘렸다. 그의 부모님은 손발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들이 평생 공들여 쌓아올린 지적이고 점잖은 가족의 이미지는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민준을 보았다. 더 이상 마음이 아프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역겨움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마이크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이 제가 하마터면 남편이라고 부를 뻔했던 남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는 사랑과 돈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들의 인격까지 짓밟았습니다. 영상은 민준이 그날 공증사무소에서 서명했던 2억 원짜리 채무 확인서, 이미지와 함께 탐욕스러운 자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붉은 글씨로 끝났다. 호라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난과 욕설이 민준의 가족을 향해 쏟아졌다. 그들은 굴욕감에 몸을 웅크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민준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나를 공격하려 달려들었다. 이 미친년,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죽여버릴 거야. 그가 손을 휘둘렀지만 내 몸에 닿기도 전에 제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그를 제압했다. 그들은 경제팀 형사들이었다. 나와 친구 선아가 어제 제출한 범죄 고발장에 따라 미리 현장에 와 있었던 것이다. 한 형사가 또렷하게 황민준에 대한 체포영장을 읽었다. 황민준 씨, 당신을 사기 및 횡령,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민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그 건조하고 차가운 소리는 그의 모든 저항을 끝냈다. 민준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텅 빈 눈은 수갑이 채워진 자신의 손을 향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내가 빌려준 2억 원에 대한 사기 혐의는 채무 확인서와 은행 거래 내역으로 입증되었다. 그 외에도 민준은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그 돈을 은혜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추가되었다. 은혜는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범죄 수익금을 동결 계좌에 반납했기 때문에 증인이자 피해자로 인정받아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김 여사는 아들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비참하게 울부짖었다. 그녀는 형사들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걔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돈은 얼마든지 다 갚을 테니 제발 감옥만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법은 장난이 아니었고 그녀의 눈물은 뒤늦은 악어의 눈물일 뿐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다.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는 예비사돈이었던 남자 앞으로 걸어가 낮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자식을 어떻게 키우셨기에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명예와 양심이 가장 귀한 법입니다. 민주는 형사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자신감이 없었다. 증오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를 아무런 감정 없이 파도 한 점 없는 잔잔한 눈빛으로 마주 보았다.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황민준이라는 이름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다는 것을. 결혼식장은 이제 전쟁터처럼 폐허가 되었고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흩어졌다. 나는 은혜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는 감정이 격해진 탓에 힘없이 떨고 있었다. 두 여자, 한 명은 지옥 같은 결혼에서 막 벗어났고 다른 한 명은 거짓의 짐을 막 내려놓았다. 우리는 눈물 속에서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겼다. 고통스럽지만 마땅한 승리였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바람을 씹는 자, 폭풍을 거두는 법. 그것은 변하지 않는 세상의 이치였다. 웨딩홀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 날카로운 소리는 이미 숨막힐 듯 답답했던 공기를 완전히 찢어놓는 듯했다. 나는 무대 중앙에 우두커니 서서 두 형사에게 이끌려가는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했던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이 비틀거렸다. 김 여사는 한참을 울부짖으며 애원하다가 아들이 호송차에 타는 것을 보고는 눈을 뒤집고 쓰러졌다. 그것이 진짜 실신인지 아니면 그녀의 특기인 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던 민준의 아버지는 잿빛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한때 그들의 명문가를 칭송하던 친척들과 하객들은 이제 전염병을 피하듯 멀찌감치 떨어져 경멸과 조롱이 섞인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몇몇은 대놓고 손가락질하며 방금 스크린에서 본 추문에 대해 떠들어댔다. 그들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허울과 명예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굴욕의 잿더미만 남았다. 평생 땀 흘려 자식만을 위해 살아오신 나의 부모님은 그 혼란 속에서 꿋꿋하게 서 계셨다. 아버지는 예비 사돈이었던 남자 앞으로 걸어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다. 이보시오, 사돈.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더 이상 인연은 없는 것 같소. 우리 집은 이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하겠소. 약혼식 때 받은 예물과 예단비는 내일 사람을 시켜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보내겠소. 우리 집이 가난할지언정 당신네 집에 양심 없는 더러운 돈은 받을 수 없소이다. 민준의 아버지는 흐릿한 눈을 들어 아버지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수치심에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오늘은 두 집안이 기쁘게 인연을 맺는 날이어야 했다. 하지만 탐욕과 거짓이 모든 것을 비극으로 만들었다. 어머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어머니는 속삭였다. 집에 가자 딸아. 다 끝났어. 이제 엄마 아빠랑 집에 가자. 경찰차가 떠나기 직전 민준이 차창의 쇠창살 너머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나 미안함은 조금도 없었다. 오직 증오와 원망만이 가득했다. 마치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그의 끝없는 탐욕이 아니라 나인 것처럼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평온한 시선으로 그를 마주했다. 폭풍우를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눈빛이었다. 나는 뒤돌아섰다. 소란스러운 혼돈과 죽어버린 내 청춘의 한 조각을 등 뒤로 한 채. 약혼식장에서 신랑이 사기 및 외도 혐의로 체포된 사건은 다음날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다. 현장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어떤 이는 쓰레기 같은 남자에게서 벗어난 것을 축하했고 어떤 이는 민준의 가족을 저주했다. 물론 약혼자를 이렇게까지 함정에 빠뜨린 나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닐 것이라는 악의적인 댓글도 있었다. 나는 몇몇 댓글을 훑어보다가 휴대폰을 끄고 침대 구석에 던져버렸다. 여론의 소음은 나를 더 지치고 공허하게 만들 뿐이었다. 이 승리가 통쾌하고 마땅한 것이었음에도 나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2년의 청춘, 내가 바쳤던 진심과 믿음은 이제 깊은 마음의 상처와 인간에 대한 회의감으로 돌아왔다. 나는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졌다. 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불안함이나 분노 없이 한결 평온하게 들렸다. 언니, 저 고향에 내려왔어요. 부모님께서 처음엔 화도 많이 내셨지만 결국 딸이랑 손주가 불쌍하다고 다시 받아주셨어요. 저 이제 미혼모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시골은 공기도 좋고 조용히 사는 게 도시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나는 함석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은혜를 대신해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고 살아갈 이유가 되어줄 아이가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고향에서 마음 편히 지내. 지난 일은 다 잊고 아기 건강하게 키우는 데만 집중해. 시간 나면 내가 두 사람 보러 갈게. 은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그 사람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모자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언니도 꼭 행복해져야 해요. 언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하얀 빗줄기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은혜는 자신의 길을 찾았다. 나는 악인을 응징했지만 여전히 감정의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는 듯했다. 나는 오랫동안 살아온 이 방을 둘러보았다. 모든 기념품에서 배신의 그림자가 보였다. 나 역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혼을 정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새로운 곳이 필요했다. 악인에 대한 승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 내 마음의 평화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변호사를 통해 민준을 상대로 2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되었다. 민준이 땅을 받는 줄 알고 어리석게 서명했던 채무확인서 및 재산담보 설정 계약서 덕분에 법적 절차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법원은 신속하게 민준의 남은 재산, 즉 강남의 오피스텔에 대한 자산 동결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로부터 자산 동결 통보를 받은 날 민준의 부모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 며칠 못 본 사이에 그들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예전의 거만하고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 여사는 나를 보자마자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고소 좀 취하해 주렴. 우리 민준이가 감옥 가는 것도 힘든데 이제 집까지 뺏기면 우린 어디서 살란 말이냐. 이 늙은 부모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나는 차가운 철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조금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찻집에서 의기양양하게 나를 속일 계획을 세우던 모습, 은혜를 쫓아내고 내 돈을 빼앗으려던 악랄한 말을 똑똑히 기억했다. 나는 평온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저를 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은 저와 제 부모님의 피와 땀입니다. 제 것을 되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집이를 걱정은 하시면서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제 생각은 조금이라도 하셨나요? 옆에 서 있던 민준의 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해 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나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쉴 뿐이었다. 여보, 그만하고 집에 갑시다. 우리가 지은 업보, 우리가 짊어져야지. 저 아이 말이 맞아. 우리가 부덕하게 살았으니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나중에 듣기로 그들은 민준의 형량을 줄이고 회사 횡령액을 변제하기 위해 시골에 있던 선산까지 팔아치웠다고 한다. 그들이 이웃들에게 자랑하던 동네의 3층짜리 멋진 집도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 그들은 먼 친척의 허름한 단칸방에 얹혀 살며 세상의 냉대와 끝없는 후회 속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민주는 구치소에서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집과 땅을 모두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후회했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다. 나는 자산을 처분한 후 내 돈의 대부분을 돌려받았다. 돈을 손에 쥐었지만 기쁘지 않고 무겁기만 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었다. 나는 그 돈의 일부는 기부하고 일부는 부모님께 돌려드린 뒤 나머지는 내 새로운 계획을 위해 남겨두었다. 나는 이 시끄러운 곳을 떠나 피 흘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조용한 곳을 찾고 싶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나는 강남 오피스텔 분양권을 팔기로 결정했다. 한때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고 타일 하나 전구 하나까지 세심하게 골랐던 곳이지만 이제 그곳을 생각하면 더러움과 악몽만이 떠올랐다.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그 집은 내 사랑과 믿음을 묻어버린 무덤이 되었다. 나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 집을 팔았다. 민준과 그 고통스러운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서울 중심에서 약 20km 떨어진 경기도 외곽, 외할머니가 남기신 낡은 시골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그 집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년간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한 넓은 정원 속에 파묻혀 있었다. 내가 이삿짐을 들고 도착한 날, 잡초는 내 키보다 높이 자라 있었고 길에는 이끼가 가득했다. 녹슨 철문은 끼익 소리를 내며 나를 맞았다. 어머니는 황량한 풍경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기서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겠니? 그냥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마음 좀 추스르지. 나는 미소 지으며 흙과 야생초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도시의 탁한 공기보다 훨씬 가슴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요, 엄마. 저한테는 이런 조용한 곳이 필요해요. 여기서 마음이 더 편안해져요. 집도 고치고 채소도 심고 닭도 키우면서 할머니가 사셨던 것처럼 살아볼래요. 나는 청소를 시작했다. 직접 잡초를 베고 벗겨진 벽에 페인트를 칠했다. 땅을 파는 삽질 한 번, 벽에 새로운 페인트를 칠할 때마다 내 영혼에 달라붙어 있던 먼지와 슬픔이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단순한 육체 노동에서 기쁨을 찾았고 삶의 속도를 늦추며 아침마다 새소리를 듣고 저녁 노을을 감상하는 법을 배웠다. 집은 점차 소박하지만 아늑한 모습을 되찾았다. 나는 늙은 자두나무가 보이는 큰 창가에 작업용 책상을 놓았다. 밤이 되면 들판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와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웠다.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치유의 시간으로 즐겼다. 나는 행복이 때로는 좋은 집이나 멋진 남편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고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누구도 경계할 필요 없는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평화로운 곳에서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쓸 준비가 되었다. 어느 주말 아침, 나는 헐렁한 낡은 셔츠에 밀짚 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은 채 잡초를 정리하러 정원으로 나갔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정원은 이제 제법 깔끔해졌고 부드러운 흙은 씨앗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외할머니의 낡은 삽으로 흙을 파고 있을 때 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저기 봐. 저 이모 삽. 동화책에 나오는 신기한 요술삽이랑 똑같이 생겼어. 고개를 드니 5살쯤 되어 보이는 양 갈래머리 여자아이가 나무 울타리에 매달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 뒤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안경 너머로 선한 눈웃음을 가진 키가 큰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내가 쳐다보자 당황하며 다가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좀 활발해서 댁에서 일하시는 걸 보고 신기해서 와봤나 봅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밀짚 모자를 벗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괜찮아요. 아이들은 신기하면 물어볼 수 있죠. 안녕? 나는 지연 이모야. 여기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 여자아이는 내 말에 방긋 웃으며 빠진 앞니를 드러냈다. 안녕하세요, 지연 이모. 저는 봄이에요. 우리 아빠 이름은 현우고요. 이모, 그 삽은 엄청 낡았는데 혹시 골동품이에요? 아빠가 골동품은 엄청 비싸다고 했는데. 봄이의 순진한 질문에 나와 현우 씨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현우 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말했다. 봄이가 만화 영화를 좋아해서 상상력이 좀 풍부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로 아주 이사 오신 건가요? 이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주인이 안 돌아올 줄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붉은 기와지붕을 멀리 바라보았다. 네, 외할머니 댁이에요.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요. 옛 추억도 되새길 겸. 현우 씨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동질감과 함께 정중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내가 울타리 근처에 잡초와 씨름하는 것을 보고 그가 선뜻 제안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저희 집에도 정원 관리 도구가 있는데 잠시 거들어 드릴게요. 남자 힘이 이런 일에는 더 빠르니까요. 내가 거절할 틈도 없이 그는 낮은 울타리를 넘어와 소매를 걷어붙이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낯선 남자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모습에 내 마음속에 따뜻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감정이 싹된다. 계산 없이 여자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남자의 모습을 본 것이 얼마 만인지 몰랐다. 그날 이후 현우 씨와 보미는 나의 친한 이웃이 되었다. 현우 씨는 프리랜서 건축가라 주로 집에서 일했고 아이와 작은 정원을 돌볼 시간이 많았다. 그는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작은 것까지 신경 쓰는 섬세한 사람이었다. 큰 비가 내린 후 우리 집 지붕 기와가 새는 것을 보고는 말없이 사다리를 가져와 고쳐주었다. 나무 울타리가 낡은 것을 보고는 오후 내내 뚝딱거려 튼튼하게 다시 만들어주기도 했다.
두 부녀에게 호감이 갔지만 나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민준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는 내 영혼의 흉터처럼 남아 다른 이성이 보여주는 관심에 나를 움츠러들게 했다. 현우 씨가 나를 보며 웃거나 다정하게 안부를 물을 때마다 나는 그 친절함 뒤에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지 않을까 두려웠다. 다시 사람을 잘못 믿고 진심을 주었다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웠다. 밤이 되면 나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민준이 칼을 들고 나타나 돈과 집을 내놓으라며 나를 위협했다. 나는 소리쳐 도움을 청했지만 주위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겉으로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약하고 외로운지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현우 씨가 직접 키운 상추를 한 바구니 가져다 주었다. 그는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내 부은 눈을 보고 머뭇거리며 물었다. 지연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밤늦게까지 방에 불이 켜져 있던데. 나는 그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잘 못 자서요. 상추 고맙습니다. 봄이 저녁밥 차려주셔야죠. 어서 들어가세요. 나는 서둘러 문을 닫고 돌아섰다. 내 무례한 행동에 그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알았지만 나는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 아침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봉투에 적힌 서툰 글씨와 교도소의 붉은 직인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준의 편지였다. 그가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났다. 나는 그 이름이 잊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나타나 내가 애써 쌓아 올린 평화를 흔들었다. 나는 한참 동안 편지를 열지 못하고 망설였다. 결국 호기심이 이겼다. 편지지는 얇았고 예전에 거만하던 필체와는 달리 떨리고 비뚤어진 글씨가 가득했다. 그는 뒤늦은 참회의 말을 늘어놓았다. 감옥에서의 고된 삶, 나처럼 좋은 아내를 잃은 것에 대한 후회. 그는 모든 것을 환경과 부모님의 탓으로 돌리며 내게 용서를 구했다. 민사소송을 취하해주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고 부모님도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애원했다. 그 글들을 읽으며 나는 분노도 연민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헛웃음만 나왔다. 나락으로 떨어진 이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탓만 하고 있었다. 그는 뉘우쳐서가 아니라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나는 편지를 손안에서 구겨 쥐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 불을 붙였다. 불꽃이 타오르며 거짓된 글자들을 삼켰다. 편지가 재가 되어 바닥에 흩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내 인생에 들러붙어 있던 악성 종양을 제거한 기분이었다. 과거는 이 순간 완전히 끝났다. 나는 재를 쓸어 담아 정원의 자두나무 밑에 뿌렸다. 새로운 생명을 위한 걸음이 되도록. 그날 밤 큰 폭풍우가 몰아쳤다. 천둥이 땅을 흔들고 비바람이 낡은 집을 뒤흔들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데 다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현우 씨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 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봄이 좀 살려주세요. 나는 깜짝 놀라 비옷을 걸치고 문을 열었다. 흠뻑 젖은 현우 씨가 파랗게 질려 경련을 일으키는 보미를 안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외쳤다. 지연 씨, 보미가 고열로 경기를 일으켜요. 차가 침수돼서 시동이 안 걸려요. 제발 병원까지 태워다 주세요.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경계심이 사라지고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만 남았다. 나는 소리쳤다. 어서 아이를 제 차에 태우세요. 빨리요. 나는 차키를 들고 폭풍우 속으로 차를 몰았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나는 침착하게 운전했다. 뒷좌석에서 현우 씨는 딸을 꽉 껴안고 있었다. 봄이야, 아빠 여기 있어. 미안해 아가. 한 남자의 흐느낌에 내 코끝이 찡해졌다. 병원에 도착해 함께 보미를 응급실로 옮겼다. 복도에서 현우 씨는 추위와 공포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나는 마른 수건을 가져다 주며 그를 위로했다. 몸 닦으세요. 보미는 괜찮을 거예요. 강한 아이잖아요. 그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붉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연 씨가 아니었다면 전 보미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저 아이가 제 인생의 전부거든요. 딸을 향한 그의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을 보며 나는 그와 민준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세상에는 여전히 믿고 의지할 만한 좋은 남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희미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날 밤은 영원처럼 길었다. 나와 현우 씨는 병원 복도에서 나란히 앉아 보미의 심박수를 알리는 모니터만 쳐다보았다. 동이 틀 무렵 의사가 나와 아이가 위기를 넘겼다고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현우 씨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조용히 울었다. 나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 2잔을 뽑아 그에게 건넸다.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연 씨. 오늘 아니었으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보미는 제 조카나 마찬가지인걸요. 그런데 아이 엄마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내 질문에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참 후에 현우 씨가 슬픈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보미 엄마는 아이가 돌이었을 때 떠났어요. 내가 가난하고 야망 없는 건축가라서 자기가 꿈꾸는 화려한 삶을 줄 수 없다면서요. 더 부유한 남자를 따라갔죠. 저와 보미만 남겨두고 나는 옆에 앉은 선량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낙천적인 미소 뒤에는 나만큼이나 깊고 아픈 상처가 있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났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돈 때문에 배신당했다는 기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현우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는 정말 원망스러웠고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미가 크는 걸 보면서 증오 속에만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죠.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어줘야 했으니까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내 마음속에 단단했던 방어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한 달 후 민준의 재판이 열렸다. 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그가 사기와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해주었다. 그의 죄에 합당한 대가였다. 어느 날 오후 김 여사가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그녀는 예전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늙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인연, 네가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우리 집안을 망쳤어. 너랑 같이 죽을 거야. 내가 놀라 뒷걸음질 치는 순간 커다란 그림자가 내 앞을 막아섰다. 현우 씨였다. 그는 김 여사의 손목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진정하십시오, 아주머니. 여기서 행패 부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김 여사는 낯선 남자가 나를 편들자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악을 쓰기 시작했다. 세상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남편 버리고 웬 놈이랑 붙어먹으면서 시댁을 망하게 한 년이에요. 현우 씨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그의 강인한 눈빛에 김 여사는 입을 다물었다. 돌아가세요. 누가 옳고 그른지는 이미 법이 판결했습니다. 여기서 더 소란 피우시면 이 CCTV 영상 경찰서에 제출하겠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욕설을 중얼거리며 쓸쓸히 돌아갔다. 그날 저녁 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아이의 인생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안이라고 지었다고 했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울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다면 우리 모자는 어떻게 됐을지.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마음은 편안해요. 나는 진심으로 은혜를 축하하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폭풍은 이제 정말로 지나갔다. 보미가 퇴원한 후 현우 씨는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의 집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오랜만에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를 느꼈다. 작지만 깔끔한 집, 보미의 장난감과 현우 씨의 건축 설계도가 곳곳에 놓여 있었다. 저녁 메뉴는 돼지갈비찜, 미역국, 계란말이뿐이었지만 현우 씨가 정성껏 만든 음식에서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깊은 맛이 났다. 보미는 우리 사이에 앉아 제잘거리며 내게 고기를 덜어주고 아빠에게는 나물을 얹어주었다. 지연 이모, 많이 먹어요. 우리 아빠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나를 바라보는 현우 씨의 눈빛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존중과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현우 씨는 내게 오렌지 주스를 따라주며 머뭇거리며 말했다. 모든 것에 고마워요, 지연 씨. 보미 엄마가 떠난 후로 이 집에서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나는 밥그릇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요. 현우 씨와 보미 덕분에 소박한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느끼게 됐어요. 화려한 고백도 낭만적인 촛불도 없었다. 따뜻한 밥 냄새와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상처받은 두 영혼 사이에 깊은 이해만이 있었다. 나는 행복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하고 진실된 순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년이 흘렀다. 외할머니의 낡은 집은
이제 화사한 꽃과 푸른 채소밭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시골의 느린 삶에 완전히 적응했다. 민준에 대한 기억은 이제 희미한 악몽처럼 멀어졌다. 그는 여전히 복역 중이었고 은혜는 고향에서 작은 가게를 꾸리며 아들과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폭풍우를 지나온 우리는 각자의 평온을 찾았다. 오늘 오후 정원에서 장미를 손질하고 있는데 보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 엄마, 아빠가 그네 만들어줬어요. 고개를 드니 현우 씨와 보미가 자두나무 아래 서 있었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얼굴에는 햇살보다 밝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보미는 나를 자연스럽게 지연 엄마라고 불렀고 나는 그 부름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다가가자 현우 씨는 땀을 닦고 흙 묻은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깊은 신뢰가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우리는 결혼이나 서류에 얽매이지 않았다. 상처를 겪어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함께 보미를 키우고 이 햇살 가득한 정원에서 함께 늙어가는 평온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행복은 먼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숨결 속에 있었다.